제6장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라. 모든 대웅변가, 설교가, 배우, 정치가들은 예부터 거울을 쓰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국의 명수상 윈스턴 처칠은 중요한 연설 전에 반드시 거울 앞에서 한 번 시연해 본다는 것이다. 부의 축적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인간의 고민은 대부분 돈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 심리 기술을 이용하여 $1,000의 돈뭉치를 여러 개나 손에 넣었다는 얘기를 내게 들려준 사람도 있었고, 또 편지를 보내준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을 써서 모든 정력을 기울여 행동을 취하면 돈은 반드시 들어온다. 돈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산염력에 의하여 따라오게 되는 물건이다. 한번 그것이 지평선상의 자태를 나타내면 사고력이 그것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투자은행의 업무에 종사하던 당시 많은 재산가와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강한 재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서두에서 쓴 나의 체험과 흡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한 기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상이 강한 그림같이 새겨두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손에 들어오도록 자꾸 타일러 본다. 그러나 눈에 핏줄이 서리도록 기다려도 그것은 제 발로 걸어서 자연적으로 손에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에 손을 대고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마음속에 목표를 두고 가능한 한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그만한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든다면 매달의 봉급 중에서 몇 달러씩 절약하여 그것을 저축함에 따라 자기의 것이 될 목표의 자금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달러를 절약함이 좋다.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만큼 빨리 목표점에 접근해 간다. 그리고 저축한 돈은 이자가 생길 만한 유용한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도박이나 주식시장의 투기는 좋지 못하다. 확실한 증권이나 토지나 자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 편이 좋다. 그 투자가 당신의 재물의식에 기반해서 불어감에 따라 당신이 가지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유리한 투자의 기회는 뜻하지 않은 미지의 방면에서 굴러 들어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물거품을 쫓는 것 같은 들뜬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1센트라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믿음직스러운 유능한 사람에게 일단 상의를 해서 이를 짐작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딸과 단둘이 단출한 살림을 하고 있던 어느 부인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른다. 이 두 사람은 25년간에 $500,000를 저축하여 지금의 아파트와 점포용 빌딩에 투자하고 있다. 남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해버렸고 유산은 주택 한 채가 전부였다. 그 부인은 당시 여학교를 갓 나온 딸과 단둘이서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해 나갈까 하고 몹시 앞날을 걱정하였다. 그때까지는 부인의 직업도 경력도 없었고 장사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다만 요리만은 비교적 자신이 있었고 가사 처리도 능률적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방을 빌려 하숙을 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을 계기로 일은 급 진전되어 차츰 성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2해쯤 지난 후에 집과 하숙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대신 상당한 목돈을 손에 넣었다. 모녀는 그것을 가지고 번화가 정면에 전보다 훨씬 큰 집을 어떤 신사 구락부에서 사들였다. 비교적 고급 요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락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서 있었다. 이 계획은 바로 들어맞아서 사업은 아주 번창했다. 종업원도 많이 고용했으나
일이 바쁠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무슨 일이든 하였다. 그 당시 부인의 집에 하숙하고 있던 은퇴 실업가 한 사람이 이번엔 커피숍을 열면 어떻냐고 권고하면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가 융통해 주겠다고 하였다. 바로 비즈니스가에 있는 빌딩 최상층에 적당한 장소가 발견되었으므로 손쉽게 커피숍을 개업하였다. 그 부인은 자신이 직접 커피숍을 돌보면서 다른 회계를 본다든가 주방일을 거들어줄 겸 종업원 감독도 하여 사업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 안 가서 이 커피숍은 실업가들이 즐겨 모이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성공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어느 담보회사의 권유로 해변 호텔을 사들이기로 하고 커피숍은 유리한 조건에 팔기로 하였다. 그동안 부인은 쉴 새 없이 증권 투자를 하여 얼마 안 가서 소중한 25,000달러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건물을 사들이는 불입금에 사용하였다. 부인의 설계에 따라 빌딩은 매력있는 건물로 개조되어 그 경영 방식은 이 지방의 하나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자 어떤 보험회사가 이 소문을 듣고 자기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익 배당 제도로 맡길 터이니 위임 경영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렇게 되어 재산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내가 이 부인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벌써 상당한 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변 호텔까지도 경영할 만큼 사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원래 이 별장은 여름 한철만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부인의 탁월한 수완으로 자주 영업을 전환하였던 바 이 역시 놀라울 만큼 성장하였다. 나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운영 자금에는 절대로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본인 자신이 그 일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설득하여 돈을 내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 손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이 점을 잘 고려하여 신념의 과학을 활용하라. 그러면 반드시 돈 있는 사람의 후원을 얻게 된다. 큰 재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큰 재산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혹은 앞으로 모이는 것 위에 쌓아 올려지는 것이지 결코 일시에 확 모여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재력가가 되고 싶다면 온 정력을 이 일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신념의 마력, 신념의 기적이 나타나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운명을 탓하고 팔자 한탄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믿는 것, 즉 투철한 신념이 당신의 운명과 팔자를 결정한다. 여기에 신념의 과학을 사용하여 10년도 되지 않아 큰 성공을 거둔 예를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겠다. 내거리 모퉁이에 있던 약방이 파산했다. 점포는 빌딩 소유자의 것이 되었고 약품은 거의 약품의 도매상이 가지게 되었다. 어떤 젊은 약제사가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맡아서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착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열성에 감동된 건물주와 약 도매상이 상의한 끝에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말하자면 이 청년은 자기의 인간성을 저당한 셈이다. 건물주는 이 점포를 잠시라도 빈 채로 놓아두는 것이 싫어서 몇 달 동안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했고 도매상은 기한부로 물건을 대주도록 이야기가 되었다. 이 청년 부부가 심혈을 기울여 열중한 결과 사업은 차츰 발전해 나갔다. 맨 처음 일의 발단은 이 청년 약제사가 오랫동안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어떤 약을 고안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점포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품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일단 빌딩 주인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건물주는 상당한 재력가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처지에 있었고 이 청년은 자기가 계획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으므로 건물주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건물주는 회사 조직 비용과 개점 자금으로 이 청년에게 5,000달러의 현금을 주었다. 수개월 동안은 점포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밤늦게까지 좁은 방에 틀어박혀 조제한 약품을 병에 채워넣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 약품은 차츰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어 수익은 꾸준히 올라가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아 그 약은 전국에 알려지고 3년이 못되어 주인에게서 빌린 5,000달러를 말끔히 갚았으며 그 밖에 5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 청년 약제사의 수입은 지금은 연간 10만 달러를 넘고 회사는 이 빌딩 전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몇 해 전 심한 불경기 때의 일이다. 이 이야기는 그 일을 겪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이 사람은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정부 관리의 하위직으로 몇 푼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계기로 대실업가가 되었다. 아내는 가난한 살림의 괴로움을 위로받기 위하여 어떤 종교에 입교하였는데 이 교단은 신자들에게 자기 수입의 일화를 교단에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인에게는 그것이 또한 큰 부담이 되어 더욱 괴롭기만 했다. 그러나 일화를 교회에 바치면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가 자꾸 졸라댔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교회에 나가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광명이 나에게 비춰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자기 부친이 생존 시에 만들고 있던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사용하던 양모제의 처방전이 집 어느 구석에 보존해 있으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찾아보기로 했다. 겨우 그것을 찾아내어 이 처방대로 만든 용액을 고물상이나 헛간에 굴러다니는 헌병을 모아 깨끗이 소독한 다음 약을 넣어 팔아보기로 했다. 다 된 물건을 손수 옆구리에 끼고 이 이발소에서 저 이발소로 또 미장원마다 호별 방문을 다녀보며 그의 열성스러운 태도와 언행에 감동된 탓인지 비교적 잘 사주었다. 얼마 후 그는 관직을 사퇴하고 이 일에만 몰두했다. 맨 처음 그가 교회에 가서 자기 수입의 일화를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그 처방전으로 장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행운의 열쇠가 되었다. 어쨌든 제품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오늘날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대상품으로 등장했다. 이것도 역시 신념의 기적으로 볼만한 일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모든 사물에는 사고가 선행한다. 상품을 사는 사람도 사실은 사고를 파는 것이다. 모든 것은 사람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고 모든 사업, 모든 재산은 사고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사고의 작용이 있고 그것에 어떤 행위가 보태져서 생겨나온 것이다. 나는 유명한 저첸 수영복 메이커인 저첸 직조 공장이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 해 두고 세심히 주시해왔다. 이 회사는 완전히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지구의 한 바퀴를 돌 만큼 큰 기구로까지 발전하였다. 나는 그 회사의 회장인 J.A. 젠파워 씨와 수차례에 걸쳐 이 심리의 과학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힘을 배후에 갖고 부쩍부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피땀을 흘리고 일해도 그 성격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 만족과 성공의 피안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무언가를 부모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불평 따위를 말하면 어머니는 불평을 하면 못 써. 이렇게 보람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힘을 내고 웃으면서 눈앞의 행복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만사의 밝은 면을 보아야 해. 어두운 면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기로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나는 당신의 심리과학을 충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일정한 직업을 붙잡아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이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우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심리 과학을 실제로 응용하면 직업은 물론 무엇이든 간에 쉽게 얻을 수 있다. 어떤 회사의 한 중역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려 해도 쉽게 구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를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가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그 점을 고용주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면 직장은 언제나 구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자는 고용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좀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런 속담이 있다. 만약 당신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수 없으면 당신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을 실천하라. 이것이 고용주가 될 사람과 고용원이 될 사람과의 분기점이다. 자기가 생각이나 자기의 창조력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창조력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예를 들면 머리를 써서 일을 궁리해내기 싫은 사람은 체력을 사용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상 다른 사람보다 값싼 보수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의 눈에 그린 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에 말한 바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되풀이하면서 목표에 대한 신념이 당신의 생명력에 빠져들게 하고 체내의 피나 뼈가 기타 모든 조직에도 침투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일이든 물건이든 실제로 눈앞에 떠오를 정도로 명확한 명상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목적은 틀림없이 실현하게 마련이다. 어느 때나 늘 마음속에 굳게 품고 있는 것은 조만간 현실의 것으로 실현되게 되어 있다. 거울을 사용하는 기술. 전에 내가 말한 카드에 대한 기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엔 그것과 달리 거울을 쓰는 기술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어떠한 놀라운 효과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 에피소드를 소개해 두겠다. 이것을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한층 더 신속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몇 해 전에 나는 제재 기계에 대해서 많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대부의 만찬회에 초대받은 일이 있었다. 모인 손님은 언론인, 은행가, 공업가 등이 많았으며 만찬회장은 호화스러운 호텔방을 여러 개 빌려 꾸며놓고 있었다. 나는 응접실에 안내되어 제재소의 새로운 설비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 식사 전에 나온 리큐르로 분위기가 흥청거렸다. 한창 그러는 동안 주인마저 상당히 취해버렸다. 바야흐로 저녁 식사가 나오기 직전에 그만 만취하여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도울 작정으로 그 방문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그곳에 서서 보고 있으려니까 그는 양복장 위편을 두 손으로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거울 속을 들여다보더니 흔히 주정뱅이들이 하듯이 뭐라고 중얼대고 있었다. 이윽고 그의 말은 점점 분명해지며 내게도 뚜렷이 들렸다. 나는 다소 몸을 피하고 그가 하는 짓을 봤는데 이렇게 중얼거렸다. 존, 너 뭐냐? 손님들은 너를 취하게 해놓고 좋아하지 않나? 지면 안 돼. 넌 취하지 않았어. 절대로 취하지 않았단 말이야. 말끔히 깨었어. 오늘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취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는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눈을 뚫어지게 쏘아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안색이 바뀌더니 몸도 얼굴의 표정도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형편없이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새 평소와 별다름 없는 자태로 변한 것이다. 그 시간은 불과
4, 5분 정도였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일단 취한 술은 그다지 쉽게 깨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갑자기 정신을 회복한 얘를 별로 보지 못했던 나는 잠옷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어서 식당을 들어가 보니 그는 테이블 앞에 주인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얼굴빛은 다소 붉었으나 취기는 조금도 없었다. 식사가 끝날 즈음 그는 자기 사업의 새로운 계획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확신에 찬 생각을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선명히 설명해 주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러 내가 잠재의식에 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게 되어 이 주정뱅이가 어느덧 취기에서 깨어나 온전한 주인 역으로 돌아간 과정을 생각해보니 나의 심리과학에 대한 확신이 한층 더 굳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거울의 기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훌륭한 효과를 올린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민을 가슴에 품고 내게 구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는 부인들도 많았다. 그녀들은 견디다 못해 울부짖기까지 하면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나는 그들을 자기 신장과 거의 같은 크기의 거울 앞에 세우고 자기 자태를 스스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눈을 잘 쏘아보아 그곳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말하게 하였다. 울상이 된 초라한 꼴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여인의 의연한 투사의 모습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즉시로 자기의 울상을 안 보이려고 안색을 바로잡는다. 여자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적어도 울상을 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것은 신기로운 발견이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혹은 자기 약점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인지 아무튼 그 어떤 것이든 왜 울음을 그치냐는 문제를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있는 동안에 눈물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이다. 모든 대웅변가나 설교가나 배우가 정치가들은 예부터 거울을 쓰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기자 디 피어슨에 의하면 영국의 명수상 윈스턴 처칠은 주요한 연설 전엔 반드시 거울 앞에서 한번 시연해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그리하였다고 피어슨은 말하고 있다.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연사들은 잠재의식에 활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비행기 엔진에 비유한다면 과급기와 같은 구실을 하여 연사가 청중 앞에 섰을 때에는 체내의 활력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청중의 머리 위에 흘러넘쳐 깊은 감명을 주게 된다. 연설을 하기 전에 거울을 사용하여 시연을 하면 자기의 모양이나 말이나 음성이나 청중을 둘러보는 태도에 대하여 자기가 연단에 실제로 일어날 장면의 모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의 진동은 강화되고 말이 가지는 의미나 힘도 강화된다. 따라서 청중의 잠재의식에 직접 깊이 파고들어가게 된다. 유명한 복음 전도사인 디 선디에게는 인간적인 자력 같은 것이 있다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들 있다. 이것은 그가 인터뷰의 기술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선디는 호텔의 방을 맹수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창밖을 내다보았는가 하면 한쪽 다리를 문턱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화장대를 꽉 쥐고서 끊임없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시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은 일찍부터 이 신념의 과학을 활용하여 손님들에게 갈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거울 앞에서 권유의 시연을 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한 번도 이것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의 계약 성적은 참으로 경이적이었다. 세일즈맨이 자주 듣는 조언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설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설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는 것이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큰 진리이다.
종교이든 군사이든 역사상의 모든 대중운동은 모두 한 사람의 개인에게서 출발된 것으로 자기의 생각에 대한 불타는 듯한 신앙이 다른 몇만이란 사람의 생각을 고쳐서 자기 쪽으로 이끌어 넘는다. 심리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넘쳐흐르는 정열은 삽시간에 타인에게로 감염되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바이다. 거울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간단하고 요요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하여 셀즈맨은 자기의 수완에 대한 신념을 강화함과 동시에 열성 있는 위력을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나는 이 신념을 과학으로 말하자면 거울의 기술은 자기의 잠재의식의 위력을 깨우쳐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침투하고 상대방을 신속히 설복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남이 의식하든 말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남에게 팔고 있다. 상품이 아니면 자기의 인격이든지 서비스가 아니면 자기의 사상을 판다. 사실 우리들 인간이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서로 무언가를 판다든가 산다든가 하는 관계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타인을 설득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에도 역시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법률상의 관계라든가 법률상의 계약이라든가 의견의 합치 같은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서든지 상대방을 자기의 생각으로 접근시켜 가지 못하면 마음의 합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점에 마음과 마음이 합치되면 나머지 일은 극히 수월해진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쯤은 불과 2~3분이면 끝나버릴 일이다. 거울로 성공한 대기업들. 경제 불황 시대에 나는 각 방면의 상점과 회사 판매부의 관계를 맺고 매상 증진책을 도모하고자 당시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다. 양과자 파이를 제조해서 배달하는 회사에서 나는 트럭 뒤편의 문 안쪽에다가 각각 거울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자기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팔러 나가는 세일즈맨은 배달하는 파이를 싣기 위해 문을 열면 맨 먼저 마주치는 것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훈시를 하고 그들에게 파이 몇 개를 팔아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결정해 두도록 타일러 두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만한 수량에 달하는 물건을 단골집인 소매 과자점 카운터 위에 꼭 놓고 가도록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두라고 하였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뒤 한 운전사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레스토랑의 주인에게 하나라도 좋으니 팔아달라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었는데 좀채로 사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거울의 기술을 써보니 그날은 어쩐지 10개의 파이를 팔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당시 그는 매일 15개의 파이를 팔고 있었다.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고무회사, 자동차 대리점 또는 과자 제조 회사들 같이 세일즈맨이 많은 회사에는 이 거울의 기술을 매우 유용하게 응용하고 있다. 내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목전에 닥쳐온 공경을 면하고자 180도의 방향 전환을 단행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종업원들이 모자나 외투를 걸어놓는 사무실 뒤편에 있는 방에 거울을 장치하고 이 기술을 시험하여 보기로 했다. 그래서 사원이 이 방을 드나들 때마다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거울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이기자, 불굴의 정신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들은 든든한 배심이 있다. 실증하라. 패배냐 번영이냐. 오늘은 몇 개 파느냐. 등등 온갖 슬로건을 종이 쪽지에 써 붙였는데 그 후에는 비눗물 페인트를 사용하여 직접 거울에다 쓰기로 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슬로건이 나타났다. 같은 업종의 여러 회사들도 어떻게 하든 폐점의 위기를 면하겠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던 때였으므로 우리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든 이 공경을 피해 나가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거울의 장치를 증가하여 사무실 입구의 문 뒤편에도 다른 종류의 거울을 끼워 넣기로 했다. 세일즈맨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이 거울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외에 세일즈맨이나 임원들 전부의 사무 책상 위에 있는 탁상 달력 속에도 거울을 넣기로 했다. 그 결과 최악의 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즈맨들은 각자의 수입을 3배에서 4배로 증가시켰다. 그 후로도 그 성적은 오래 지속되어 갔다. 호경기 때에도
수입이 300만 달러를 넘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몇 해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월 수천 달러를 지속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다. 내가 모은 서류철 속에는 회사의 사무원 또는 세일즈맨에게서 받은 많은 편지가 끼워져 있으며 그것들은 거울의 기술을 실증하는 좋은 보기가 되고 있다. 우선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이 거울의 기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선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거울은 신장과 같은 정도가 좋으나 상반신 이상을 비출 만한 정도라 해도 무방하다. 우선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똑바로 서서 발 뒤꿈치를 모으고 배를 들이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든다. 그리고 나서 서너 번 심호흡을 하고 체내에 자신의 힘과 결의가 솟아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어 거울 속에 자기 눈 속을 바라보며 욕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로써 어느 정도 큰 소리를 내가며 외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자기가 외친 말도 분명하게 들린다. 이것은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것을 버릇처럼 정하면 그 결과는 자기가 놀랄 만큼 실현되어 간다. 좀 더 큰 효과를 바란다면 비눗물 페인트로 당면 문제인 슬로건이나 표어에 거울에다가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일이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 싶다고 염원하는 것을 쓰면 좋다. 이것을 한 3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이 체내에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유별나게 완고한 손님을 방문하거나 전부터 무섭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사장 같은 분을 인터뷰할 때는 이 거울의 기술을 이용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거울을 향하여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설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울 앞에서 시연하는 것이 좋다. 제스처도 해보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의론의 주지를 청중의 마음속에 박아 넣는 듯한 자기에게는 가장 알맞은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써보도록 하면 좋다. 이런 일은 어린애 장난 같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행하여 호소한 모든 염원은 꼭 실현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평소에 염원하고 있는 것을 신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요구는 빨리 위력을 가진 모습이 되어 심한에 나타나고 연후에는 그것이 곧 실현이 된다. 자기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바보 취급하고 웃어 넘기는 이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구애되어 자기의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 심리학을 배우는 도중에 그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회사의 사무실이나 판매 관계자의 예컨대 회사의 사무원이나 판매 관계의 책임자의 입장에 서서 지배하에 있는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앙양해야 할 때에는 종업원들에게 거울의 기술을 가르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필연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오늘날 여러 방면의 회사는 이 기술을 실제로 이용하여 성적을 올리고 있는 곳이